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R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모두 잘 듣고 왔을 거라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화학원 교육과정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알아두면 문제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번 소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을 잘 떠올려가면서 오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무엇인지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면, 자,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에 대해서 배웠는데,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조건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세 가지 전부 다 조건이 중요합니다. 자,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온도하고 몰수가 일정할 때, 부피하고 압력이 일정하다. 부피하고 압력의 법칙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보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일의 법칙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P1 곱하기 V1은 P2 곱하기 V2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샤를의 법칙. 자, 샤를의 법칙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압력하고 몰수가 일정할 때 부피가 온도에 비례하더라 라고 하는 게 샤를의 법칙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를 오른쪽에 상수항만 남겨놓고 정리를 해보면 T분의 V는 K라고 적을 수가 있고, 보일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T1분의 V1은 T2분의 V2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보가드로 법칙. 자, 아보가드로 법칙의 조건은 온도하고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가 몰수에 비례하더라 라고 하는 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이 세 가지 법칙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방정식으로 우리가 형태를 표현을 해볼 건데, 그 방정식이 바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 세 가지 법칙을 부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피를 중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 자,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양과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기체의 양에 비례하고, 샤를의 법칙에 의해서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압력에 반비례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수를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부피가 비례하는데 어디에 비례하냐면 기체의 양에 비례하고, 그리고 절대 온도 T에 비례하고, 그리고 압력 P에 반비례하더라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비례식을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 얘를 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뭘 도입한다고요? 그죠? 비례 상수를 도입을 합니다. 그럼 식을 붙여보면, 자, V라고 하는 건 상수에다가 N을 곱하고 T를 곱해서 P로 나눠주면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소리고, 그럼 이때 이 상수를 우리가 뭐라고 적을 거냐면, 일반적으로 상수는 K라고 적지만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대문자 R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를 넘기고 상수에다가 R을 대입해주면 PV는 nRT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PV는 nRT라고 하는 게 바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다.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의미를 잠깐만 풀어보면 이상기체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 상태라고 하는 건 압력이 얼마인지, 부피가 얼마인지, 몰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온도는 얼마인지를 우리가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상기체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강의를 보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PV는 nRT, PV는 nRT. 자, 무조건 하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풀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방정식은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소하게 등장하는 게 여기는 R이라고 하는 건데, 이 R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나오는 상수라고 해서 R을 기체상수라고 우리가 칭해줍니다. 기체상수. 그래서 이 기체상수
상수의 값이 얼마가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가 기체의 상태에 관해서 유일하게 하나 외우고 있는 상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화학원 때 아보가드로 법칙을 할 때 0도씨 1기압일 때 기체의 부피는 얼마라고 외웠었죠? 그죠? 22.4라고 외웠습니다. 자, 다시 한번 0도씨 1기압일 때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1몰이 차지하는 부피는 22.4L라고 우리가 외웠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기체 상수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기체 상수를 한쪽으로 몰아서 상수를 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해보면, 자, PV는 nRT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여기 있는 기체 상수죠. 그러면 R라는 단계 둔 채 N하고 T를 왼쪽으로 넘겨주고 다시 그냥 스위치 시켜서 적게 되면 기체 상수 R이라고 하는 건 N 곱하기 T분의 P 곱하기 V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를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의 1몰 그리고 0도씨 1기압의 기체의 부피가 22.4L입니다. 자,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 여기 나오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나오는 온도는 섭씨 온도가 아닌 절대 온도가 되겠죠. 그러면 0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얼마를 대입해야 되죠? 그죠? 273 켈빈을 우리가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서 적어보면 압력은 1 기압이고 부피는 22.4 리터이고, 자, 분모의 몰수는 1 몰이 될 거고 온도는 273 켈빈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보고 이거 계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걸 계산하게 되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0.082가 나옵니다. 자, 그럼 단위는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위에 있는 단위를 그대로 적고 밑에 있는 단위는 분모로 적으면 됩니다. 근데 분모로 적으면 두 줄을 차지하게 되니까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운 걸 이용해서 적어보면, 자, 단위는 ATM, 리터, 그리고 몰, 켈빈이라고 적을 수가 있는데 몰하고 켈빈은 분모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역수를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위를 적을 수가 있고 우리가 기체 상수의 값이 0.08이다 라는 걸 우리가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단위는 일반적으로 화학투 문제를 풀 때 변형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 나와 있는 기체 상수 값은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체 상수 값이 얼마라고요? 0.082. 자, 우리 이제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데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 음식물에 파리가 보이죠. 자, 파리 중에서 굉장히 큰 파리가 있습니다. 큰 파리. 자, 굉장히 큰 파리를 우리가 똥파리라고 부르죠. 똥파리? 똥파리? 자,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이렇게 외우기 싫은 사람들은 알아서 외우세요. 선생님도 부끄러우니까. 자, 다시 한번 기체 상수라고 하는 건 상수값입니다. 상수값인데 그 값이 얼마냐? 0.082가 되겠고 단위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단위는 몰라도 굳이 외우지 않아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배웠으니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래프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 많이 본 그래프의 형태죠. 우리가 앞에서 보일의 법칙에서 본 그래프의 형태인데, 자,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세로축이 지금 P이고 가로축이 지금 V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반비례한다라는 곡선이 나와 있는데 우리 보일의 법칙에서는 곡선이 하나만 나와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세 개 다 비교할 필요는 없으니까 제일 밑에 거하고 제일 위에 거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 곡선이라고 한다면 A 곡선하고 B 곡선을 우리가 비교를 해볼 건데, 자, 조건에 따라 비교할 수 있는 값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 두 가지 조건을 붙일 건데 하나는 몰수가 일정할 때 P를 비교할 거고 또 하나는 P가 일정할 때 몰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가지고 비교를 하겠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우리가 PV는 nRT라고 적는데 첫 번째로 n이 일정할 때라고 얘기를 한다면 n이 일정하니까 얘는 상수값이 되겠죠. 그럼 r과 마찬가지로 상수값이니까 얘들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러면 PV는 곧 t라는 소리가 될 거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v 값이 일정할 때 p 값이 b가 더 크죠. 그러면 p 곱하기 v의 값은 당연히 뭐가 더 크다라는 소리죠. 그죠? b가 더 크다라는 소리죠. 그럼 p 곱하기 v의 값이 더 크니까 이때 b의 온도를 tb라고 하고 a의 온도를 ta라고 한다면 온도가 뭐가 더 높다라는 소리가 됩니까? 그죠? b의 온도가 더 크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그래프를 무작정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세상의 모든 그래프를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P가 일정할 때 N, 몰수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자, 마찬가지로 PV는 N, R, T가 되고, R은 상수고, P가, 죄송합니다. P가 아니라 T라고 해야겠네요. T. 죄송합니다. P가 아니라 T가 됩니다. T. 자, t가 일정할 때 n을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 자, t가 일정하고 기체 상수가 일정하니까 pv 곱이 곧 뭘 의미하죠? 그죠? 몰수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몰수. 자, 몰수를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 마찬가지로 a 곡선, b 곡선이라고 하고 여기에서의 몰수를 nb, 여기의 몰수를 na라고 한다면 부피가 일정할 때 b 곡선의 p 값이 더 크기 때문에 p 곱하기 v의 값은 b 곡선이 더 크다. 곧 몰수는 뭐가 더 많다? 그죠? b의 몰수가 더 많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해석을 잘 할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을 따라서 차근차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씩 값을 지워가면서 식을 변형해서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값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내게 되면 그래프를 잘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곡선을 한번 볼 건데, 우리 샤를레 법칙에서 봤던 곡선의 형태와 비슷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세로축은 V이고 가로축은 T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 가지 곡선이 나와 있지만 우리는 두 가지만 볼게요. 여기는 밑에 걸 A 곡선, 위에 걸 B 곡선이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값을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여기에서는 V하고 T가 나와 있으니까 P하고 N에 관해서 비교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럼 P가 일정할 때 N의 값을 한번 찾아 비교해 볼 거고, N이 일정할 때 P의 값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P가 일정할 때 N의 값을 비교를 할 겁니다. 자, P가 일정하고 여기에서 R이 일정합니다. 그죠? 그러면 V하고 T하고 N이 남았죠. 그죠? 그럼 여기 T분의, 여기 기울기라고 하는 건 T분의 V를 얘기하니까 T를 왼쪽으로 넘기게 되면 T분의 V 자체가 곧 몰수를 의미한다라는 소리고, 그럼 기울기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몰수는 어떻게 다라는 소리죠? 그죠? 몰수가 더 크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A하고 B의 곡선을 비교하게 되면 B의 기울기가 더 크기 때문에 NB하고 NA를 비교하게 되면 NB의 값이 더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두 번째로 N이 일정할 때 P 값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자, PV는 nRT고, 자, N이 일정하고 R은 상수니까 무시를 하면, 자, P 값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P만을 남겨놓고 넘기게 되면, 자, 우리가 곡선에서 알 수 있는 걸 보면 T분의 V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자체가 곧 곡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니까 T분의 V는 곧 P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P 값은 어떻게 된다는 소리죠? 그죠? P 값은 더 작아진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여기가 A, 여기가 B 곡선이고 P, B와 P, A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B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니까, 다시 얘기하면 기울기가 더 크기 때문에 반대로 P의 값은 더 작아진다는 소리입니다. 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내는 값을 찾아내고 오른쪽에 걸 비교를 하면 우리가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몇 번만 해보면 금방 그래프를 잘 해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그죠? PV는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학원 때 기억을 떠올려서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지만 특히나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기체의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항상 시작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는 것부터 PV는 nRT라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어놓고 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n 우리가 몰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몰수를 어떻게 구했냐면 주어진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서 몰수를 구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W가 질량이고 M이 분자량이었죠. 혹시나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봐 적어둔 겁니다. 자, 몰수라고 하는 건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구했는데 그러면 이 값을 여기에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해서 식만 정리하면 끝이 나요. 자, PV는 M분의 WRT가 될 거고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분자량. 분자량을 왼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자, 왼쪽으로 넘기면 MPV는 WRT가 될 거고 자, 우리가 M만을 남겨두고 싶으니까 PV를 넘겨주면 되겠죠. 그죠? PV를 넘겨주게 되면 M이라고 하는 건 PV분의 nRT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 왜 N으로 적었지? WRT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압력하고 부피, 온도, 질량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그 상태에 있는 기체의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분자들의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책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구하는 실험이 나와 있죠. 그 실험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한번 분자량을 구해보도록 하세요. 자, 책에 있는 분자량을 구하는 과정은 값이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아서 조금 계산이 어려워요. 근데 실제로 문제에서 나올 때는 항상 값이 정확하게 떨어지도록 조금 숫자를 변형시켜서 주어지게 될 테니까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한 번만 더 변형을 시켜볼게요. 자, 뭘로 변형을 시킬 거냐? 우리 V하고 W가 의미하는 값이 있어요. 우리 중학교 때부터 엄청 많이 들어본 밀도. 자, 우리가 밀도를 일반적으로 D라고 표현을 합니다. D라고 하는 건 뭐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 자, 그러면 얘를 지금 조금만 변형을 시켜서 여기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M이라고 하는 건 P 곱하기 V분의 WRT인데 이 위치를 바꿔보면 V 곱하기 P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여기 V분의 W가 뭐 의미한다고요? 밀도, D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적어보면 분자량이라고 하는 건 P분의 DRT로 적을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네 가지 조건이 다 주어지지 않는 대신 압력하고 온도하고 밀도만 주어져도 우리가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죠? 특히나 이거 가지고 쌤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 화학원 시간에 화학원에 자주 나오는 조건이 아보가드로 법칙이 적용되는 조건. 아보가드로 법칙이 적용된다는 소리는 조건이 뭐라고요? 온도하고 압력이 일정합니다. 자, 그럼 온도하고 압력이 일정하게 되면 얘는 어차피 상수니까 분자량의 비가 곧 뭘 의미한다? 밀도의 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문항을 묻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만 알게 되면 굉장히 쉬운 문항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분자량을 구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이상기체 처음 들어보는 이상기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 이상기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기체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이상적인 기체를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기체가 존재하는데 그 기체의 움직임이 각각 조금씩 다 달라요. 그 움직임을 설명하는데 각각 조금씩 다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개개별로 다 이론을 새로 만들어서 적용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적인 기체를 하나 가정을 해놓고 일반적인 기체의 성질을 유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인 조건을 만족하는 기체를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하고 이상기체를 연구해서 여러 가지 실제 기체들의 운동론 혹은 상태를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기체는 곧 뭘 만족하는 기체냐? 이 기체 분자 운동론을 만족하는 기체를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체 분자 운동론에는 5가지 가정이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기체는 끊임없는 무질서한 운동을 한다.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워봤죠? 기체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나 확산. 쌤이 여기에서 향수 뚜껑을 열면 저 뒤에 있는 학생이 향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곧 입자가 끊임없이 무질서한 운동을 하기 때문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나 기체는 끊임없이 무질서한 운동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전체 부피에 비해서 기체 자체의 부피는 매우 작다. 매우 작으니까 기체 자체의 부피는 곧 무시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기체 자체의 부피가 얼마만큼 작냐면 이 칠판이라는 공간이 있으면 기체 자체의 부피는 이 점 하나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이 칠판에 이 점 하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이것보다 더 작다라는 소리는 기체의 부피는 곧 무시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체의 부피는 기체 자체의 부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 자체의 부피는 무시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기체가 가지는 부피가 없기 때문에 곧 인력과 반발력을 무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입자들끼리는 서로 잡아당기거나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존재하는데 이상기체에서는 그 인력과 반발력을 무시를 할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네 번째로